네, 이번 주 2회차 클리닉의 비문학 28번에서 32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32번 지문 보시면 양전자 단층 촬영. 자, 여기 PET라고 불리는 양전자 단층 촬영은 세포의 대사량 등 인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몸속에 특정 물질을 주입하여 그 물질의 분포를 영상화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이 양전자 단층 촬영은 어떤 기술이냐 물었을 때 인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몸속에 특정 물질을 주입하고 그 물질의 분포를 영상화하는 기술. 그러니까 영상화 기술이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정보가 추가가 됐는데 이제 인체에 대한 정보가 뭐냐? 어떤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주로 이제 세포의 대사량 등 이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인체에 대한 정보는 주로 세포의 대사량 등 주로 이때 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대사량은 사람의 몸속 세포가 생명 유지를 필요로 하는 에너지 총량. 한마디로 이제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들이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이 바로 대사량이다. 그래서 정상 세포와 비정상 세포는 대사량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활용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 세포, 비정상 세포. 자, PET는 양전자 단층 촬영은 영상화 기술이라고 했죠. 특정한 물질과 비정상 세포의 반응을 이용하고 이들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설명을 더 가시화하겠죠,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는 양전자 단층 촬영이 뭔지, 그러니까 요 이제 개념, 이 기술에 대한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응용해서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렇죠? 이제 활용 방법, 의학 기술이 이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이제 밑에 그러니까 약간 비정상 세포를 발견해내는 기술일 수 있겠죠, 그렇죠? 예상을 해본다면요. 자, 이 양전자 단층 촬영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앞에서 가리킨 게 나온 거죠, 그렇죠? 특정 물질과 여기 위에 바로 윗줄이죠, 그렇죠? 특정한 물질과 비정상 세포의 반응, 요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몸속에 방사성 추적자를 주입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요 방사성 추적자라는 것을 몸에 주입해야만 이제 이 영상화되어 있는 그 기술에서 이 비정상 세포하고 그 특정 물질이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나 봐요. 일반적으로 이 PET에 사용되는 방사성 추적자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결합한 포도당 성분의 특정 물질로 이는 특정한 원소 또는 물질의 이동 양상을 알아내기 위해서 쓰인다. 그러면 이제 방사성 추적자가 대충 뭔지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 이런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또 고학년이 되면 더 많이 배우겠지만 사전적인 정의까지는 원래는 필요는 없는데 일단 원자 핵이 이제 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얘기해요. 불안정한 상태. 그래서 이 원소는 이른바 이제 방사선을 방출을 하는 원소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좀 이제 선생님이 말로 설명을 했으니까 방사성 동위 원소를 굳이 이렇게 막 정의를 외우거나 익힐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궁금할 수 있으니까 자, 이 방사성 추적자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주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방사성 동위 원소를 결합한 포도당 성분의 특정 물질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방사성 추적자가 뭐냐 물으신다면 요 물질은 요런 특정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방사성 동위 원소 라듐, 우라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에 포함이 이제 속하는 그 원소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이 방사성 추적자가 특정한 원소 혹은 물질의 이동 양상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쓰인다고 했으니까요.
대략적으로 이 PET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어떤 물질과 결합을 해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뭐 이런 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주입된 방사성 추적자는 뒤에 좀만 더 읽어보니까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포도당과 유사하기 때문에 뭐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포도당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방사성 추적자의 뭐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특징, 방사성 추적자의 특징 1번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포도당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그런 포도당은 흡수가 되거든요, 우리 몸에. 그래서 이제 그 포도당과 유사한 점 때문에 자 대사량이 높아서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정상 세포의 다량 흡수가 된다. 그러니까 비정상 세포는 바람직한 세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대사량이 높은 게 특징이래요. 아까 대사량은 에너지의 총합이라고 했으니까 총량이라 했으니까 그 에너지 총량이 높다라는 것은 많은 에너지원이 필요로 한 존재라는 원소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특징 두 번째 대사량이 높아서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런데 세포 안으로 흡수된 방사성 추적자는 일반 포도당과 달리 세포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 동안 세포 안에 머무르게 된다. 마지막 뒤편에 그런데 이후부터 세포 안으로 흡수된 방사성 추적자는 일반 포도당과 달리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 동안 세포 안에 머무른다. 그러면은 일반 포도당은 흡수돼서 세포 안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요 방사성 추적자는 일반 포도당과는 달리 여기 뒷부분이 되겠죠. 여기 특징의 세 번째가 되겠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세포 안에 머무르는 게 특징이다. 비정상 세포의 다량으로 흡수된 다음에 흡수된 거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안 되고 일정 시간 동안 세포 안에 계속 머무르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특징 3을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서부터 써도 되죠.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 동안 세포 안에 머무른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후에는 세포 내에 축적된 방사성 추적자의 방사성 동위 원소는 붕괴되면서 양전자를 방출하게 된다. 아까 이제 요 방사성 추적자는 비정상 세포 내에 축적이 됐겠죠, 그렇죠? 자 여기는 보면 요 세포가 비정상 세포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비정상 세포 내에 축적된 방사성 추적자 안에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가 아까 이제 원자 핵이 불안정한 원소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그렇죠? 이 원소들은 그러면 여기서 방사선을 방출을 하기 때문에 이 방사선을 방출을 하게 되는 것은 오른쪽에 붕괴되면서 양전자를 방출한다 이런 표현으로 썼어요, 그렇죠? 양전자를 방출하게 되는데 그 양전자가 오른쪽에 또 이제 두 번째 특징인데요. 몸속의 전자와 결합해서 소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비정상 세포에 축적된 방사성 추적자 안에 그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되고 양전자를 방출하게 되는데 우리 몸의 전자와 또 한편으로는 결합을 해서 이 방출된 양전자는 소멸을 하게 되고 이때 소멸된 두 입자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180도 각도를 이루는 한 쌍의 감마선으로 방출되어 몸 밖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게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PET의 과정인 것 같은데 여기서 쭉 이렇게까지 그렇죠? 그럼 PET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된가 했더니 여기다 쌤이 써놓을게요. 과정은 이제 어차피 순서라고도 하죠. 그렇죠? 우리 몸에 주입을 했죠. 그렇죠? 방사성 추적자를 우리 몸에 주입을 했고 그 주입된 방사성 추적자가 방사성 동위 원소를 결합한 포도당의 성분의 특정 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 방사성 동위 원소가 있는 이 방사성 추적자가 비정상 세포와 결합을 하게 되고 비정상 세포의 안에서 축적이 되고 이후에 이제 붕괴되면서 양전자를 방출한다. 근데 물론 포도당의 성분도 물론 있지만 밑에 보면 포도당의 성분 말고 그 외에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의 성분이 붕괴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 양전자가 방출돼서 몸속의 전자와 결합하고 마침내 소멸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소멸할 때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 에너지가 180도 각도를 이루면서 한 쌍의 감마선으로 방출되어 몸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 몸 밖으로 나온 이 감마선의 에너지를 밑에 보면 영상으로 이제 식별하게 만드는 게 그게 검출기인 것 같죠. 그래서 밑에 이후에 몸 밖으로 나온 감마선은 몸 밖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PET 스캐너를 통해서 검출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방출이 아니라 검출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검사로 나타난다. 검사 이후에 검사를 통해서 뭐 발견이 되거나 나타난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나타남. 그래서 검사 끝에 발견되고 나타나는데 이 PET 스캐너는 수많은 검출기가 검사 대상을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문제를 봤더니 우측에 상단의 31번의 문제처럼 A, B, C처럼 이렇게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원형의 형태로 검출기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런 검출 통해서 PET 스캐너는 수많은 검출기가 검사 대상을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 그리고 180도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은 각각의 진행 방향이 있는 검출기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한 쌍의 감마선이 도달한 검출기의 두 지점을 잇는 직선을 동시 검출 응답선이라고 하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이것도 표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감마선의 방출 지점은 이 선의 어느 한 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그 나머지 선 중에 하나가 이 감마선이 방출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방출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그런데 여기 뒤부터는 이제 좀 전환이 되면서 한 쌍의 감마선이 각각의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에는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몸의 어느 지점에서 감마선이 방출되었는지에 따라 검출기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마선은 각각의 검출기에 도달하는 이 시간에 좀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몸의 어느 지점에서 방출되었는지에 따라서 거리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시간에 도달하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건 필연적이다. 그래서 이 감마선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차이를 밑에 보면 어떤 식으로 해소하는지가 그 뒤로 이어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맨 처음에 이제 여기 동시 검출 응답선 여기 부분 하고요. 네, 지금 쌤이 잠깐 교실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친구들이 들어와서 한 쌍의 감마선이 도달한 검출기 두 지점을 잇는 직선이 동시 검출 응답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용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감마선 자체가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우리 몸에 이 어느 지점에서 이 감마선이 발생했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정상 세포가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서 이게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이 검출기까지 도달하는 그 감마선의 이제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주 미세하게. 완전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해소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밑에 뭐라 하냐면 이 감마선이 PET 영상에 유효한 성분이 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이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효과가 있으려면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 있을 유자를 썼어요. 그러면 효과가 있는 성분이다 하면은 우리 몸의 비정상 세포와 결합을 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 감마선이 그 비정상 세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알림 효과,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의학적인 소견 뭐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이 PET 스캐너의 검출기를 동시에 도달해야만 한다.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이 동시에 도달하기는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이 스캐너의 검출기로 동시에 도달해야만 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비정상적인 세포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증빙이 되는데, 그때 이런 경우를 동시계수,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검출기에 PET 스캐너의 그 검출기에 동시에 감마선이 한 쌍이 됐으니까 두 개겠죠, 그렇죠? 그 동시에 도달했을 때 그걸 동시계수라 하고. 자, 하지만 또 이제 역접의 접속사가 나왔고요.
하지만 한 쌍의 감마선이 완전히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밑에 보면 요거 이제 한 쌍의 감마선이 완전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아까 위에서 했죠. 그렇죠? 왜? 우리 몸에 어느 지점에서 감마선이 방출되었는지에 따라서 검출기까지의 거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유죠. 그렇죠? 이유. 우리 몸에 어느 지점에서 감마선이 방출되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 거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PET 스캐너는 동시계수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약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해소하나 했더니 스캐너가 동시계수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 시간 폭이라고 했으니까 이 폭은 이제 미니멈, 맥시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낮았을 때와 뭐 허용되는 가장 높은 수치, 그렇죠? 이런 미니멈에서 맥시멈까지의 그 최대 시간 폭인 동시계수 시간 폭을 설정을 하고, 이 동시계수 시간 폭이라고 해서 자꾸 폭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동시계수는 딱 그 시간 딱 하나를 의미하는 거지만 이 시간 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니멈과 가장 최소의 시간과 가장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을 이렇게 같이 설정해 줬다. 그게 이제 특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별표를 한 번만 해놓으면, 자, 그래서 계수 시간 폭을 설정을 해놓은 경우에 그 안에 들어왔을 경우, 그러니까 완전 딱 맞추기는 힘들겠지만 요 어느 정도의 폭을 둔다면 그 안에 들어가기는 조금 수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시계수 시간폭 안에 들어온 경우는 이 PET 영상이 아주 유효한 성분으로 간주한다. 이 PET 영상의 유효한 성분의 감마선을 검출했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또 이제 화제가 조금 전환됩니다. 그런데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도달한 한 쌍의 감마선, 즉 동시계수 중에서도 PET 영상의 유효한 성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속독하면서 좀 빨리 읽었을 때 이 뒷부분이 또 이제 좀 특이할 만한 그런 이제 뭔가 진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달했어요. 그 두 개의 감마선이, 한 쌍의 이제 감마선이 그 두 개가 또 이제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도달을 했는데, 즉 동시계수 중에서도 PET 영상의 유효한 성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은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바로는 동시계수 폭에 도달한 이 감마선이 이제 도달하게 되면, 한 쌍의 감마선이 도달하게 되면 유효한 성분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예외를 둔 거죠, 그렇죠? 예외가 있대요. 여기 분명히 간주한다 했는데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예외는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예외의 경우가 있다. 우선 감마선이 주변의 물질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의 변화가 생겼으나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검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를 산란계수라 하고, 그러면 이 산란계수라고 하는 요 어떤 시간대는, 요 시간은, 요 개수는 이른바 이제 동시계수에 들어왔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폭 안에 도달했으니까요. 하지만 유효한 성분이 될 수 없는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효한 성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 1, 유효한 성분이 안 되는 경우 1이 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했으니까 이제 또 다른 경우겠죠, 그렇죠? 더 추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한 지점에서 방출된 두 개의 감마선에, 한 지점에서 방출된 두 개의 감마선 중에서 한 개의 감마선만이 검출기로 도달할 때 다른 지점에서 방출된 한 개의 감마선과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랜덤 계수라 한다. 자, 요거는 조금 뭐가 달라졌냐면요, 두 개의 감마선 중에서 그러니까 한 개만 도달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지점에서 방출된 한 개의 감마선과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도달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때는 다르게 간 거죠, 그렇죠? 다음으로 한 지점에서 방출된 두 개의 감마선 중에 한 개의 감마선만 검출기로 도달을 하고, 그 한 지점에서 두 개가 방출됐지만 다른 지점에서 방출된 또 한 개의 감마선이 밑에 보면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맞아 떨어지면, 그러면 이 오른쪽에 이런 경우도 유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오른쪽에 보기를 보면서 문제에 나와 있었으니까, 자, 요것도 유효한 이런 감마선의 검출은 유효한 성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죠? 그 두 번째 예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란 개수와 랜덤 개수에 해당하게 되면 이 감마선은
검출은 됐으나 유효 성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에 그림으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네, 개수가 이제 동시에 도달을 했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개수 폭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동시 개수 시간 폭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굴절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인체 어느 부분에서 방향을 튼 거죠. 아까 산란계수에서 얘기를 보면 네, 감마선이 주변의 물질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바람에 진행 방향이 바뀌었다. 그렇죠? 그래서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의 변화가 생겼다.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 도달을 했는 것보다 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인체의 어느 부분에서 꺾였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꺾였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산란계수에 해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지점에서 하나는 도달을 했고요. 그쵸? 얘는 도달을 못했어요. 그쵸? 그런데 다른 지점에서의 또 다른 요 지점과 요 개수가 동시 개수 폭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쵸? 그럼 요런 건 무슨 개수요? 랜덤 개수. 이건 랜덤 개수라 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 적어보면 이제 여기는 산란 개수에 해당하고, 요 오른쪽 우편에 같은 C 같은 경우에는 랜덤 개수, 이렇게 배웠죠. 방금 전에 랜덤 개수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를 해본다면 얘네 둘은 유효한, 이제 검출기에서 검출은 됐지만 이 감마선은 유효한 성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꺼냈죠. 그렇죠? 여기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마무리를 해보면요, 이런 두 가지 개수의 경우에 이렇게 실제 감마선이 방출된 지점이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시 검출 응답선 여기 위에서 봤었거든요. 그렇죠? 여기 봤었거든요. 한 쌍의 감마선이 도달한 검출기에 두 지점을 잇는 직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두 개의 지점을 잇는 직선, 두 개의 지점을 잇는 요 직선, 그렇죠? 여기 직선 여기겠죠. 그쵸? 지금 쌤이 이렇게 표시하는 요 직선들이 다 뭐예요? 지금 보고 있는 네, 이렇게 어디 갔어? 동시 검출 응답선이라고 하고요. 다시 내려가 볼게요. 자, 이렇게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징이네요. 그쵸? 자, 산란계수와 그 다음에 여기다 쌤이 다시 써볼게요. 산란계수,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위에서 봤던 랜덤 개수. 자, 이 랜덤 개수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쵸? 특징이라고 한다면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 방출된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 게 특징이고요. 자, 페트의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 두 개가 특징이네요. 그쵸? 특징 두 개. 하나는 1번,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 방출된 지점이, 감마선이 방출된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페트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즉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동시 개수 시간폭 내에 도달하는 이른바 참개수만이, 요거는 이제 따로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그쵸? 이것도 참개수, 만은 아니고요, 참개수까지 쳐야죠. 그쵸? 요 참개수는 뭐다? 아까 위에서 말한 산란계수나 랜덤계수와는 다르게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동시 개수 시간폭 내에 도달하는 걸, 그 도달하는 이제 참 개수는 이런 A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도달하는 요 개수가 바로 참 개수가 되겠다. 이렇게 참 개수. 게다가 이 도달하는 시간도 동일하게 도달한다라는 거지. 감마선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그렇죠?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면 이것만이 유효한 성분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에 이제 이것만이 했으니까 다른 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오로지 이것만, 유효한 영상만. 요 보조사만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따라서 그러므로 했으니까 요거 마지막에 이렇게 따라서 그러므로 같은 경우는 이런 접속사들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앞에 주로 원인이나 이유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 뒤로 이제 그거에 따른 어떤 결과, 맞죠? 뭐 정리, 앞에서 했던 말을 정리하는 그런 이제 요지에 좀 중요한 접속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페트 영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볼게요. 배트 영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란 개수와 랜덤 개수의 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동시 개수 시간폭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뭐 이제 마지막은 뭐 이제 이해되는 말이겠죠. 그쵸? 쌤의 뭐 부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봐라 했거든요. 그쵸? 첫 번째, 네, 요거 이제 페트는 특정 물질과 비정상 세포의 반응을 이용하는 거 맞죠? 그쵸? 페트는 동시 검출 응답선은 직선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 맞죠? 이게 동시 검출 응답선은 요거예요. 요거. 그쵸? 연결해 주는 거. 또 도달한 요 두 개의 감마선이 도달한 검출기의 요 직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거. 그쵸? 여기도 있었죠?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지점. 자, 이것도 직선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 맞잖아요. 그쵸? 자, 감마선을, 이 스캐너는 감마선을 방출하여, 우리가 빨리 읽으면 이거 놓칠 수 있죠. 방출하는 게 아니라 뭐다? 페트 영상을 만드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감마선을 관련되어 있는 거 맞아요. 감마선을 뭐 하죠? 방출하지 않고 검사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죠. 그쵸? 이거는 검출이라는 말을 써야겠죠. 그쵸? 요 방출은 내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감마선은 어디서 방출된다? 굳이 얘기하면 우리 인체 내에 있겠죠. 인체 내에 비정상 세포가 결합을 해서 그 비정상 세포에서 요 감마선이 방출이 되겠죠. 그쵸? 아까 우리 했던 거죠. 그쵸? 너무 쉽네요. 28번에 3번. 29번 방사성 추적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거거든요. 뭐 그냥 순서대로 가볼게요. 비정상 세포 내 다량으로 흡수돼서 축적이 된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바로 흡수된 건 맞는데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맞았고요. 세포의 대사량을 평소보다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이건 틀렸죠. 그렇죠?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방사성 추적자가 비정상 세포와 결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비정상 세포가 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이 포도당을 가진 방사성 추적자를 에너지원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흡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사성 추적자에는 포도당 성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방사선 동위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비정상 세포가 주로 이제 흡수를 하고 대신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2번은 일반 포도당과 유사하지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흡수는 했는데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못해요. 그렇죠? 특정 물질의 이동 양상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맞고요. 양전자를 방출하고 나중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되면서 거기서 뭐가 나는데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에너지가 감마선으로 방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PET 검출기가 스캐너가 검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원리다. 자, 그다음에 30번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30번 밑에 있네요. 그렇죠?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을 보니까요. 여기 부분이에요. 한 쌍의 감마선이 완전히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그랬죠? 왜 불가능하죠? 밑에 보면 감마선이 방출되는 지점에 따라 두 감마선이 검출기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어느 곳에서 이 몸의 거리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 감마선이 방출되는 건데 그 비정상 세포가 있는 곳이 다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의 이유는 간단하게 하면 감마선 방출 지점에 따라 다르고 거리가 다르고 동시에 도달을 못하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가 세미하고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30번엔 5번이 더 정확한 이유가 될 것 같죠. 그렇죠? 요거는 세미하고 이제 미리 보면서 살펴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수가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요. 검출기에 도달한 두 감마선의 시간차 5나노세컨드. 이 나노세컨드는 여기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좀 고학년이 되면 종종 사용하는 말인데 나노세컨드는 시간 단위로 10억 분의 1초를 나타내는 이제 표현이 됐고요. 그러니까 시간 표현이고요. 세컨드는 초니까 10억 분의 1초니까 굉장히 이제 좀 이제 작은 숫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자, A부터 C는 모두 동시 개수 시간폭을 12 나노세컨드로 설정을 했고 동일한 페트 스캐너로 감마선을 검출한 경우이고 요 까만 지점이 감마선의 방출 지점을 나타낸다. 요건 이제 얘기는 우리가 아까 했었죠. 그쵸? 네, 왼쪽부터 시작해서 참개수, 산란개수, 그 다음에 랜덤 개수라고 하죠. 그쵸?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 알맞지 않는 거 찾는 거거든요. 자, A의 경우에는 한 쌍의 감마선이 주변 물질과 상관없이 도달했다면 참계수다. 맞죠? 아무런 방해 없이 바로 이제 각각 한 쌍의 감마선 왼편 오른편이 여기 도달을 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밑에 B의 경우에는 한 감마선의 진행 방향이 바뀌었어요. 특히 얘가. 그쵸? 원래는 이렇게 가던 거예요. 그쵸? 180도로. 근데 요 가다가 꺾였어요. 그쵸? 자, 진행 방향이 바뀌었고 동시 계수 시간폭 내에 12나노세컨드 안에 도착은 했죠. 그쵸? 도달했다고 할 수 있겠군. 그렇지만 산란계수기 때문에 유효한 성분은 아닙니다. 그쵸? 자, 3번 C의 경우에는 페트의 영상에 유효한 성분이 될 수 없는 랜덤 개수다. 맞죠? 그쵸? 얘네들은 다 유효 성분이 안 되죠. 그쵸? 그러면 지금 다 맞는 말. 맞고요. A와 B의 경우에 두 개의 개수 시간폭이 8나노세컨드였다면 산란 개수는 검출되지 않았겠군. 그러면 보시면 8이면은 요 안에 다 들어왔죠. 그러니까 시간폭이 8나노세컨드니까 거의 대부분 8나노세컨드 밑으로 내려오면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요 안에 있는 경우는 밑에 보면 검출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요 4번은 틀렸겠다. 그쵸? 그 다음에 산란계수 B도 검출이 다 되는 거죠. 그쵸? 얘도 7이니까 7나노세컨드니까. 자, 이 두 개의 개수는 B와 C의 경우는 실제 감마선의 방출 지점이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네, 얘네들의 방출 지점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 존재하려면 이제 여기 특히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봤던 요게 요거죠. 그렇죠? 요 직선으로 연결한 거.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얘가 여기에 도달했고 여기선 다른 지점에서 도달을 했죠. 그렇죠? 뭐 얘는 이렇게 꺾여서 도달했다고 쳐도 이 C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뭐 5번도 당연히 B와 C의 경우에는 실제 감마선의 방출 지점이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 존재하지 않았겠군. 실제 감마선의 방출 지점이 동시 검출선 위에. 그렇죠. 여기에 이제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죠? 얘는 여기에 존재하죠. 근데 여기에 안 존재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에도 이 까만 선이 없어요. 그렇죠? 둘 다 안 존재해요. 그렇죠? 얘만 요 동시 검출 요 선에 이렇게 방출 지점이 존재한다. 그렇죠? 여기에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까만 선이 없죠. 자, 그래서 얘도 맞았고요. 마지막에. 그렇죠? 4번은 틀렸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뭐 어휘 문제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데 이제 좀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잘 해야겠죠. 마지막 4번에 이렇게 쭉 보다가 유사한 점의 기초에서 다른 사물로 미루어 추측하다. 쭉 하나씩 보면은 뭐 이제 보게 되면 이해될 텐데 간주한다거든요. 그렇죠? 뭐뭐로 간주한다. 널 오늘부터 범인으로 간주한다. 유효한 성분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취급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보면 유사한 점의 기초에서 다른 사물을 미뤄서 추측하는 거는 요거는 이런 말이 아니라 유추하다라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간주하다라는 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요거 같은 경우는 32번엔 4번이 틀렸다. 요거 하나를 이렇게 적어 드리면 이렇게 써볼게요. 같이 쌤하고 써보시면 되죠. 간주하다 같은 경우는 사전적인 정의인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어떤 말인지 상태나 모양, 그 다음에 성질, 이렇게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는 거, 그렇다고 여기다.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이 펜이 좀 쌤의 손에 맞지 않아 갖고. 간주하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간주하다. 상태나 모양이나 성질이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게 같다고 여기는 행위, 같다고 여기는 것, 그걸 이제 간주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완전 다르죠. 그렇죠? 유사한 점의 기초에서 다른 사물로 미뤄 추측하는 건 유추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받고 질문 생긴 거는 쌤들한테 또 질문을 또 해주시면 쌤들이 성실하게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